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정말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렸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는 35년이었어요. 정말 금슬 좋은 부부였다고 자부합니다. 아내를 잃고 난 후 저는 시골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지었던 그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라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마당에 아내가 심은 장미꽃도 있고 부엌에는 아내가 좋아했던 찻잔도 그대로 있고요. 모든 게 아내 생각을 나게 하는 곳이었어요. 매년 아내의 기일이 되면 산소를 찾아가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들 명호와 며느리 선희도 매년 함께 가서 아내를 추도했어요. 명호는 제 외아들이고 선희와 결혼한 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효심이 깊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주고 제게도 항상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아들 명호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밤낮으로 간병해줬어요. 그런 일상이 5년간 계속되었는데 그 해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아들 부부가 제게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이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효심이 깊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밤 정말 생생한 꿈을 꾸었어요. 평소에 꿈을 별로 꾸지 않는 편인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제 아내가 나타났어요. 아내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아내는 늘 그랬듯이 저를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날은 정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거든요. 여보, 내일 절대 산소에 가지 마세요. 큰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간절하고 절박했어요. 꿈속에서도 아내의 목소리가 정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왜 가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꿈속에서 물어봤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가면 안 돼요. 꼭 집에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을 더 자려고 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말이지? 왜 가지 말라는 거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애연 같은 꿈을 꾸면 꼭 맞아떨어지곤 했거든요.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아내가 꿈에서 오늘 차 조심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아내의 경고를 기억하고 있어서 평소보다 조심히 운전했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죠. 또 한 번은 오늘 집에 불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날 가스레인지를 깜빡하고 켜놓을 뻔했어요. 아내의 말이 생각나서 부엌을 한 번 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내의 경고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더욱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다시 자려고 해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큰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어요. 대체 무슨 큰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내의 기일이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제사용품을 준비하고 꽃도 사러 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기일 준비를 하는 척하면서 아들 명호에게 말했습니다. 명호야, 오늘 엄마 산소 다녀올 거다. 같이 가자. 평소 같으면 내 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했을 텐데 그날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버지,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죄송해요. 명호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기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했는데 말이에요.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선희도 얼른 거들었어요. 네,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정말 시간이 안 돼요. 다음에 꼭 함께 가겠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아버님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라며 꼭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혼자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 교차하는 걸 봤어요. 뭔가 암호 같은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명호가 선희에게 작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봤어요. 분명히 뭔가 미리 짜고 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식의 눈빛이었어요. 그래, 알겠다. 나 혼자 다녀올게. 저는 일부러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아버님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꼭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왜 갑자기 피하는 걸까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지켜봤는데 두 사람이 자꾸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서둘러서 식사를 마치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먼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빨리 집을 나섰어요. 평소에는 아버님, 식사 잘하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런 인사를 했는데 그날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의 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꿈일까요? 하지만 제 경험상 아내의 말을 무시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었어요. 아내는 살아생전에도 정말 신통한 데가 있었거든요. 육감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산소에 다녀왔을 시간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명호와 선희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혼자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들인데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최근에는 그런 관심도 없었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아버님 이것 드셔보세요. 저것 해드릴까요? 라고 자주 챙겨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의도적으로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오던 아들이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아들 부부가 돌아왔는데 그들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제가 산소는 다음에 가야겠다라고 하니까 네, 아버님. 다음에 저희가 꼭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위험한 일을 피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두 사람이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꾸 제 기분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했어요.
평소에는 그런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아내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큰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는 말이 계속 울려 퍼졌어요. 과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아들 부부는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내의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이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할 때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오늘은 얘네들을 따라가 보자. 아내의 경고도 있었고 어제 아들 부부의 이상한 행동도 신경 쓰였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오전 10시에 출발할 거다. 엄마한테 다녀오겠다. 명호와 선희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소에는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정말 이상하게 말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몰래 준비를 다 마쳐 놓았습니다. 전날 밤에 차에 기름도 넣어두고 필요한 것들도 미리 챙겨놨어요. 아들 부부가 저희 먼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을 나선 후 저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제 차로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추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형사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을 제가 직접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운전을 시작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들킬까봐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아들 부부가 정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그들의 차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부부의 차가 산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내 중심가로 향하는 거였습니다. 얘네들이 어디 가는 거지? 저는 의심스러워하며 계속 따라갔어요. 혹시 꽃집이나 제수용품점에 들르는 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차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 은행 앞에 멈췄습니다. 그것도 제가 주거래 은행으로 쓰는 곳이었어요. 명호와 선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웃으면서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 본 적 없는 가방이었는데 꽤 두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평소 출근할 때보다 더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어요. 저는 맞은편 다방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은행이 잘 보이는 자리였어요. 다방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네, 그냥 믹스커피 하나 주세요. 저는 은행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놈들이 대체 뭘 꾸미는 거지?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은행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제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인감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방 아주머니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저기 은행에 볼 일 있으세요? 계속 그쪽만 보고 계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쉬어 가려고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요즘 은행 일이 참 복잡해졌어요. 어르신들이 혼자 가시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1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아들 부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빈 서류 가방이었는데 나올 때는 서류 가방이 두둑해 보였어요. 그리고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하나씩 들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뭔가 큰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일을 마친 것 같은데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은행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기뻐할까요? 그들은 이어서 길 건너편에 있는 공증사무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공증사무소라니 뭔가 법적인 문서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저는 가슴이 더욱 쿵쾅거렸습니다. 왜 공증사무소에 가는 걸까요? 무슨 문서를 공증받으려는 걸까요? 공증사무소에서도 1시간 가까이 있다가 나왔어요. 나올 때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습니다. 시내에서 꽤 유명한 로펌이었는데 수수료도 비싸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큰 건물 10층에 있는 법무법인이었거든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분명히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었거든요. 은행, 공증사무소, 변호사 사무실. 이 코스는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치는 곳들이었어요. 제가 이 집을 살 때도 똑같은 코스를 거쳤거든요. 혹시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감도장도 제가 가지고 있고 등기증도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 두 사람이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동안 저도 다른 식당에서 급히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추적을 계속했습니다. 오후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두 곳이나 돌아다녔어요. 그때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첫 번째 부동산에서는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고 두 번째 부동산에서는 1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나올 때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마지막 부동산 사무소 앞에서 지인인 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최 사장님은 저를 보고 반갑게 다가왔어요. 민호 형, 여기서 뭐 하세요? 혹시 부동산 일이라도 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최 사장님이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참 형님, 들었어요? 형님 아드님이 집을 팔려고 내놨다던데요? 우리 동네에서도 소문났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지난주에 중개 의뢰하셨다던데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처분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혹시 어디 이사 가세요? 요양원 같은 데로 가시나요? 급하게요? 얼마나 싸게 내놨는데요? 시세가 5억 정도 되는 집인데 4억에 내놨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들었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금방 팔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4억에요? 1억이나 싸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싸게 파는지.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하고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최 사장님이 급하게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혹시 모르셨던 일인가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근처에 병원이라도 가실까요?
최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잠깐만 쉬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가까운 벤치에 앉았어요. 그제야 아내의 경고가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산소에 갔다면 그 사이에 아들 부부가 집을 팔아치우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형님, 혹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최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아들이 제 집을 팔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제 동의 없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감도장도 등기증도 모두 제가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아들 부부의 차가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이미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잠시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아버님 산소 다녀오셨어요? 명호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날씨가 안 좋아서 다음에 가기로 했다. 저는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다음에 저희가 꼭 모셔다 드릴게요. 선희가 말했는데 뭔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두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자꾸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명호야,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 저는 슬쩍 물어봤어요. 네, 좀 바빠요. 그래서 아버님께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그럼 돈은 많이 벌겠네? 명호와 선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곧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이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곧 좋아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억누르며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옷장 뒤에 숨겨놓은 작은 금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집 등기증과 제 인감도장,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 놓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중요한 건 여기 넣어두자라고 해서 30년 넘게 사용해온 금고였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아내 생일인 325였거든요. 평소에는 쉽게 열렸는데 그날은 왠지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시도에서 겨우 열렸어요. 금고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등기증과 인감도장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리며 온몸이 떨렸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있었는데 언제 없어진 걸까요? 다른 중요한 서류들도 몇 개 사라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지? 어떻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았을까? 생각해보니 며느리 선희가 청소한다며 안방에 자주 들어왔던 게 기억났어요. 평소에는 안방 청소는 제가 직접 했는데 요 몇 달 전부터 아버님, 제가 깨끗이 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자주 들어왔거든요. 그때 제가 금고를 여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것 같았어요. 더 생각해보니 선희가 안방 청소를 핑계로 들어올 때마다 제가 화장실에 가거나 마당에 나가 있을 때가 많았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제가 없을 때를 노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항상 아버님, 깨끗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빨리 나가곤 했어요. 저는 급히 아들 명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곳이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서랍부터 뒤져봤는데 평소에 없던 서류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뭔가 법적인 문서들 같았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었어요. 언제 서명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위임장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명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서명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분명히 위조된 서명이었어요. 옷장을 뒤지다가 여행 가방 속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권 2개와 해외여행 편도 항공권이 들어 있었어요. 출발일은 내일이었습니다. 목적지는 필리핀이었어요. 비자도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고 현지 부동산 광고지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필리핀 은행 계좌 개설 안내서까지 있더라고요. 이놈들이 나를 버리고 달아나려 했구나.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것도 부모를 두고 외국으로 도망가려 했다니요. 계획이 정말 치밀했어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거든요. 가방 안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제 명의로 개설된 통장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모두 잔액이 0원이었어요. 그리고 대출 관련 서류들도 있었어요. 제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서류들이었어요. 급히 거실로 나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예금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되어 있었거든요. 2천만 원, 3천만 원씩 여러 번에 걸쳐서 빠져나갔어요. 게다가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신청까지 진행 중이었어요. 한도가 2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아, 이럴 수가.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저를 믿고 따를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요. 그것도 돌아가신 어머니 기일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계좌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일이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처음에는 50만 원, 100만 원 같은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금액을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 은행 업무에 소홀했던 게 화근이었어요. 더 살펴보니 제가 모르는 신용카드까지 만들어져 있었어요. 한도가 1천만 원인 카드가 3개나 있었고 모두 한도까지 사용되어 있었어요.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총 빚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명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내의 약병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먹던 심장약인데 알약의 색깔이 조금 달랐어요. 평소에 먹던 약은 하얀색이었는데 이 약은 약간 누런빛이 돌았거든요. 혹시 이것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악화된 게 단순히 병 때문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더 뒤져보니 병원에서 받은 정식 약봉지와 다른 약봉지가 따로 있었어요. 라벨도 다르고 약국 이름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처방전도 위조된 것 같았어요. 의사 이름과 병원 도장이 이상했거든요. 선의의 핸드백에서는 아내 명의의 카드를 여러 장 발견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심지어 아내의 주민등록증까지 있었어요.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가져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생명보험 관련 서류도 있었어요.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명호 앞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 흔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그것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절망 속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아내 친구분의 남편이시기도 했고 저희 가족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정 변호사님, 저 최민호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민호 형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많이 다급하시네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후 정 변호사가 달려왔어요. 제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그것도 존속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더구나 어머님 일까지 연관되어 있다면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들이 직접 자백하는 증거가 있다면 더 좋겠어요. 자백이요? 함정을 놓아야 합니다. 그들이 직접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녹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그들이 자신 있게 모든 걸 털어놓도록 말이에요. 정 변호사는 자세한 법적 조언을 해 주었어요. 형님, 이런 경우에는 녹음이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본인 집에서 본인이 녹음하는 거니까 도청이 아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이라도 가만두지 않겠어요. 돌아가신 아내 영혼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녹음기와 함께 자세한 계획을 세워 주었어요. 형님, 이틀 후에 아드님 부부를 불러서 마지막 확인을 하세요. 그때 모든 걸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도하죠? 재산 정리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럼 자신들의 계획을 자신 있게 말할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자만하게 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런 배신을 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저는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정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거실 곳곳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놓았어요. 테이블 및 화분 뒤, 액자 뒤까지. 혹시라도 놓칠까봐 여러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아침에 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호야, 오늘 저녁에 집에 와라.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와서 들어봐. 내 장래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선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저녁 7시쯤 두 사람이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명호야, 선이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친자식을 상대로 이런 함정을 놓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두 사람은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명호가 물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재산을 정리하려고 한다. 저는 일부러 나약한 모습을 연출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도 작게 하고 어깨도 축 늘어뜨렸죠. 그 순간 명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현명한 판단을 하셨군요. 아버님 혼자서 이런 큰 집에 사시기도 힘드실 텐데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선희도 재빨리 거들었어요. 네, 아버님. 저희가 모든 걸 잘 정리해 드릴게요. 아버님은 편안한 요양원에 계시면서 건강 관리만 하시면 돼요. 벌써부터 요양원 얘기를 하다니 정말 다 계획해 놓은 것 같았어요. 요양원?
저는 일부러 놀란 척 했어요. 그런 데는 싫은데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나? 아버님, 요즘 요양원들은 정말 좋아요. 5성급 호텔 같은 곳도 많고요. 24시간 간병 서비스에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훨씬 안전해요. 명호가 설득하듯 말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말인 것처럼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또래 분들도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선희도 덧붙였어요. 위험하다고? 무슨 위험이 있다는 거니? 아버님, 요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아요. 사기도 많고 강도도 있고. 그런 일 당하시면 어떻게 해요? 명호가 말했는데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바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술잔을 들며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명호야. 엄마가 마지막에 먹던 약 너희가 제대로 챙겨줬니? 가끔 색깔이 다른 것 같던데.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어요. 특히 선희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희가 정말 정성껏 모셨잖아요. 병원에서 주는 약 그대로 드렸는데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본 모양이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던데 그 돈은 다 어디에 쓴 거니? 저는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번에는 명호가 얼굴을 붉혔어요. 아버님, 그건 어머님 병원비랑 약값으로 쓴 거예요.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나? 몇 천만 원씩이나? 그리고 왜 내가 모르게 뺐지? 미리 말해줬으면 됐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변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명호가 조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멍하니 계셔서 저희가 알아서 처리한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한테 일일이 물어볼 상황이었어요? 그래,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정신이 멀쩡하다. 그런데 왜 계속 내 모르게 돈을 빼가는 거니? 선희가 약간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언제 몰래 빼갔어요? 아버님 생활비랑 집 관리비로 쓴 거잖아요. 이 집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생활비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관리비로 그렇게 많이? 아버님,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다 올랐어요. 그리고 집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선희가 변명했어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럼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건 뭐니?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들킨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아, 그건 아버님, 저희가 미리 알아본 거예요. 혹시 아버님이 정리하고 싶으시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요. 명호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내 동의도 없이? 그리고 시세보다 1억이나 싸게? 그게 빨리 팔리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선희가 중얼거렸어요. 빨리 팔아서 뭐 하게? 그 돈은 어디에 쓸 거니? 명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걸로 아버님 요양원비 내고 저희 생활비도 쓰고. 그때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내일 필리핀 가는 항공권은 뭐니? 너희 방에서 봤는데. 완전히 들킨 걸 안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명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분이었잖아요. 저희가 조금 일찍 챙긴 게 뭐가 잘못입니까? 어떻게든 아버지와 어머니 돈이 될 거였는데 조금 일찍 챙겼다고? 그게 뭔 소리니?
선이도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도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잖아요. 이런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돈 관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내 집까지 팔려고 한 거니?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너희는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명호가 결국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아버님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집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그래서 어머니 약을 바꿔치기 한 거냐?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란 거냐? 두 사람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차피 소용없는 치료였잖아요. 소용없다고? 내 아내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냐? 명호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는 이미 많이 아프셨고 저희가 몇 년간 돌봤잖아요. 그런데 치료비만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저희 생활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래서 나까지 죽이려고 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선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냥 빨리 정리되기를 바란 거죠. 아버님이 고생하지 않게 나를 죽여서. 명호가 완전히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린 거죠. 자연스럽게 약을 바꿔치기 하고 내 통장에서 돈을 빼내고 집까지 팔려고 하고. 선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살아야 해요. 저희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아버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를 독살하려고 한 거냐? 독살이 아니에요. 명호가 소리쳤어요. 그냥 치료를 포기한 거예요. 어차피 나을 수 없는 병이었잖아요. 치료 포기? 그럼 그 이상한 약들은 뭐냐? 선이가 떨리면서 대답했어요. 그건 진통제예요. 고통을 줄여드리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어머니가 그 약 먹고 더 아파했어. 명호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인정할게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쓸데없는 돈 쓰기 싫어서 약을 바꾼 거예요.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비싼 약 먹여서 뭐해요. 이 새끼가. 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선이도 막 나가더라고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평생 모셔야 해요? 저희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까지 없애려고 한 거구나. 명호가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말했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집도 저희 거 되고 보험금도 받고. 어떻게 그런 말을? 현실이에요, 아버님. 저희가 몇 년 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아버님 때문에 저희가 망하고 있다고요. 선이도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드리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편안하게 계시면서 빨리 가시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죽으라는 소리구나.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명호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증거가 다 있다. 너희가 엄마를 속이고 나까지 해치려고 한 증거 말이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약 바꿔치기 한 것까지. 두 사람이 USB를 보고 경악했어요. 아버님, 설마. 그리고 방금 대화도 다 녹음됐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정 변호사님이 미리 연락해 둔 거였습니다. 박명호 씨, 윤선희 씨. 사기 및 재산 갈취,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명호가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선희도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버님, 저희가 미쳤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도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면서 말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권도 있습니다. 명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저희를 고발할 수 있어요?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3개월 후 아들 명호와 며느리 선희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호는 징역 3년, 선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존속사기와 재산갈취, 그리고 살인미수까지 인정되었거든요. 저는 법정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을 때의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피고인들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해자의 배우자인 망인에 대한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친족이라는 점이 오히려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만듭니다. 명호와 선희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판결이 나온 후에도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와 아내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형님, 이제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겠네요. 재산도 모두 되찾았고 더 이상 위험한 일은 없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당신 덕분에 큰일을 피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이 날 지켜줬구려. 꿈에서 경고해 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아내가 몰래 써놓은 일기장이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나온 거예요. 겉표지가 낡아서 그동안 못 봤던 것 같았어요.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갔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9년 8월 15일. 오늘 명호와 선희가 내 약을 바꿔치기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약 색깔도 다르고 먹고 나면 더 아프기까지 했으니까.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오늘 선희가 가져온 약봉지를 보니 완전히 다른 약이었다. 아마 독성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내 병을 악화시키는 약인 것 같다. 내가 죽고 나면 분명 남편까지 노릴 것이다. 이 일기와 함께 숨겨둔 증거들을 잘 보관해야겠어. 언젠가 내 남편을 지켜줄 것이다. 아내는 죽어가면서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증거들 덕분에 저는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과 함께 아내가 몰래 모아둔 약 봉지들, 녹음 파일, 사진들까지. 정말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놨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명호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것도 알고 있다. 처음에는 병원비라고 생각했는데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실제 병원비보다 훨씬 많이 빼간 것을 알았다. 선희는 내 카드를 몰래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증거로 남겨둔다.
아내의 마지막 편지도 있었어요. 여보,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명호와 선희를 조심하세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아이들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슬프지만 당신만은 꼭 지켜야 해요. 내가 모은 증거들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결심이 솟아올랐어요. 저는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노인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재단이었어요. 아내가 남긴 보험금과 제 저축을 합쳐서 실버보호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통계를 보니 노인 대상 가족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재단 설립 후 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첫 강연은 정말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노인분들의 반응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와서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들을 의심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요즘 시대에는 돈 때문에 폐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재산 관리는 끝까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연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노인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어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강연 후에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며느리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제가 딸한테 속고 있었는데 선생님 강연 듣고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요즘 저는 매일 밤 아내의 사진 앞에서 속삭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선물이 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꿈에서 해준 경고 덕분에 정말 큰일을 피할 수 있었어요. 재단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사연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더 심한 피해를 당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까지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린 경우도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딸이 인지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 한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70대 할머니께서 아들이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전 재산을 가져간 후 연락이 끊어진 경우였어요. 그 할머니는 제가 아들을 너무 믿었어요 라며 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도우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범죄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노인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지금은 재단에서 전국 단위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법률 지원까지. 정말 많은 노인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아내가 꿈에 나타나서 해준 경고, 그리고 남겨준 증거들. 그 모든 것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비록 아들을 잃는 아픔은 있지만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매일 저를 찾는 분들이 계시고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제 재단의 활동을 인정해서 공식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끝까지 지켜야 해요. 그리고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재산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통장, 인감도장, 등기증 같은 중요한 것들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제 아픈 경험이 헛되지 않을 테니까요. 아내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지켜주었어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저도 다른 분들을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 사진에 인사를 드려요. 여보, 오늘도 당신이 시작해 주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안전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